나는 그들이 내 등을 칼로 찌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아내, 내 피를 나눈 동생, 그리고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그들이 나를 속여도 괜찮을 거라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착각했겠지. 하지만 그 착각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채로 그들은 이미 건너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사랑이 어떻게 독이 되고 충성이 어떻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수가 어떻게 차갑고 정교하게 사람의 삶을 짓밟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은 김찬우. 서울 강북에서 가장 오래된 건설사 김현석 건설의 후계자이며 수십 년 전통의 이름을 지켜온 사람이다. 나는 모든 걸 가졌다. 성실한 아내, 눈빛만 봐도 통하는 동생, 그리고 누구보다 단단하게 다져온 사업. 모든 게 완벽해 보였고 나는 그 완벽을 지키기 위해 내 청춘을 전부 바쳤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는 예고 없는 악몽 속으로 떨어졌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뿌리부터 썩어버린 대신이었다. 그 악몽은 조용히 그러나 깊고 확실하게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무너질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묻어두고 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들은 그렇게 믿고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 그들은 잘못 짚었다. 나는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를 불태우는 사람이라는 걸.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오직 가족이었다. 아버지 김현석 회장은 맨손으로 흙을 일구고 철골을 세우며 이 회사를 일으켰다. 나는 그 유산을 흠없이 이어가기 위해 청춘을 바쳤고 사무실 바닥에서 쪽잠 자며 설계도 위에서 잠든 날이 수백은 된다. 고객의 신뢰, 협력사의 존중, 직원들의 충심, 모든 것이 김이라는 이름 하나에 달려 있었다. 동생 김지우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말 잘하고 얼굴 잘생겼고 사람 끄는 능력이 탁월했다. 나는 구조물과 숫자에 강했고 그는 감성과 이미지에 강했다. 그래서 나는 현장을 맡고 그는 마케팅과 재무를 맡았다. 그 균형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아내 이선아, 우리 결혼한 지 올해로 10년, 함께 울고 웃고 버텨온 시간이었다. 그녀는 나의 안식처였고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는 동반자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선아는 어둠 속에 진실 하나를 감추고 있었다. 그 진실은 너무도 뻔뻔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나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을 때마다 지훈과 웃고 있었다. 그들의 농담은 지나쳤고 눈빛은 빠르게 교차됐다. 처음에는 나도 무시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어떤 순간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불쾌했다. 나는 어느새 그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은 점점 뚜렷해졌다. 선아는 회사를 돕는다며 야근을 자주 했고 지훈과의 업무상 교류는 부쩍 잦아졌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다. 지훈이 집행한 마케팅 예산이 한 달 사이에 3배나 증가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납득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 이유를 묻자 지훈은 웃으며 얼버무렸다. 형, 요즘 트렌드는 감성입니다. 수치보다 반응을 봐야죠.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뒤틀린 퍼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선아를 깜짝 놀라게 하기로 했다. 원래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기로 했지만 일정이 미뤄져서 집에 일찍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놀라운 건 그 장면을 본 내가 아니라 그날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뭔가 이상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기류가 집 안을 감싸고 있었고 거실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현관 앞에 낯익은 차량이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는데 지훈의 차였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늘 그 자리에 있던 그 차를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구쳤다. 나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실은 조용했고 공기조차도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문 너머로 낮고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듯하면서도 이상하게 음산한 웃음. 등골이 서늘해졌고 내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돌아서고 싶은 충동을 억누른 채 그대로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 내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다. 선아와 지훈이 뒤엉켜 있었다.
더는 설명이 필요 없는 배신의 장면. 그들은 나를 보자 굳어버렸다. 선아는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고 지우는 그 특유의 멋쩍은 표정으로 눈치를 살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말보다 무서운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내 인생의 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지훈이 침묵을 깼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봐. 형, 우리 다 성인이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형이랑 선아 누나는 요즘 예전 같지 않았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천천히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웃기네라고 중얼이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왜냐면 나는 우리가 멀어졌다는 기억이 없어. 나는 결혼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만든 집을 기억하고 밤새 회사를 위해 일하던 날들을 기억해. 그런데 이제 나는 다른 걸 기억하게 될 것 같아. 내 말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선아는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차갑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제 나는 너희가 어떤 인간인지 정확히 기억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조용히 돌아서서 방을 나섰다. 그날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곧장 차를 몰고 아무 목적 없이 서울 거리를 달렸다.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생각만 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깊이 속았는지. 내가 늦게까지 일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 동안 그들은 내 뒤에서 웃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분노했고 무너졌지만 동시에 침착했다. 분노로 모든 걸 부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나는 참았다. 김찬우는 그런 식으로 끝내지 않는다. 나는 복수한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한편 선아는 내가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답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 침묵은 분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다. 그날 밤 선아는 빈 침실에 홀로 앉아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첫집 마련한 날, 여행지에서의 웃음, 생일 케이크를 함께 불던 장면, 늦은 밤 TV 앞에서 포개져 있던 시간들. 모든 기억이 너무 완벽해 보였고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끔찍한 생각이 그녀를 덮쳤다. 혹시 내가 잘못된 남자를 버린 건 아닐까? 그녀는 지훈이 항상 쉽게 용서받던 황금 같은 아들이라는 생각에 이번에도 넘어갈 거라 믿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어떤 용서도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다. 김찬우는 이제 기억할 것이다. 이 배신의 냄새, 그들의 표정, 그리고 그날 밤의 모든 것을. 하지만 진짜 균열은 그날 밤이 아니라 정확히 일주일 뒤에 시작되었다. 지우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섰고 익숙한 박수와 찬사를 기대했다. 하지만 방 안은 냉기만 가득했다. 그의 자리를 반기던 투자자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가 자랑하던 금융 파트너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회사 계좌는 동결되었고 지훈의 이름은 이미 여러 언론의 위험한 경영인 리스트에 올랐다. 그리고 회의실 끝, 그가 늘 앉던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김찬우가 있었다. 무표정하고 침착했으며 어떤 방에도 뚫고 나갈 듯한 눈빛을 가진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남자. 그 순간 지훈의 배는 꺼지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조차도 정확히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김찬우를 본 순간 그는 알았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그가 그토록 쉽게 등진 형이, 그토록 모욕한 남자가 지금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기반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김찬우는 김현석 건설을 아버지와 함께 일군 주역이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직접 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을 누비며 회사를 업계 정상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 공로를 겉으로 드러내는 건 지훈의 몫이었다. 이미지 메이킹, 언론, 투자, 유치. 그는 자신이 그 회사를 빛나게 만든다고 믿었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 그게 지훈의 유일한 가치였다. 그래서 김찬우는 그것을 정면으로 무너뜨렸다. 그는 지훈이 지난 몇 년간 벌여온 재정적 무능과 무리한 투자, 위조 송장, 허위 보고를 조용히 언론에 흘렸다. 그것은 한밤중의 비수처럼 정확했고 냉정했다.
순식간에 지우는 사기 혐의의 중심에 섰고 그의 평판은 회복 불능 수준으로 추락했다.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브랜드는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한편 선아는 이 모든 사태를 멀리서 바라보며 늦게나마 깨달았다. 그녀가 가벼운 설렘이라 여겼던 배신이 실은 얼마나 깊고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이었는지를. 처음에는 김찬우가 소리치고 복수한다고 협박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한 발짝도 흥분하지 않고 움직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선아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 한 번도 신호음조차 없이 끊겼다.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녀가 아내였을 때조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낯선 경호원이 그녀를 건물 밖으로 밀어냈다. 그녀는 황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다. 공동명의였던 계좌는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택배로 도착한 이혼 서류. 그것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었다. 그건 한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내는 철저히 계산된 문서였다. 그녀는 집도, 차도, 예금도, 단 하나의 가방 하나조차도 소유하지 못한 채 쫓겨났다. 지우는 이미 산업계에서 매장되었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그가 자랑하던 모든 인맥은 그를 모른 척했다. 김찬우는 그의 지분을 최저가로 매입했고 언론에는 경영 정상화라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것이 복수의 정점이라는 것을. 지우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선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에 싸구려 모텔에 혼자 앉아 깨진 휴대폰 화면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고 그녀를 받아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의 삶은 자신의 욕망과 어리석은 선택으로 무너졌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신호음, 두 번째 신호음, 그리고 기계음이 들려왔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단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진짜 행복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그가 멀리서 나타났다. 김찬우는 재건된 회사를 이끌며 언론 인터뷰를 마친 후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눈빛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등을 돌렸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걸어갔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그의 시간을 할애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선아는 마지막 문자를 남겼다. 찬우야, 미안해. 나 정말 너를 선택했어야 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을 눌렀고 한참을 기다렸다. 하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찬우는 이미 그녀를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김찬우는 그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냉정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이 결코 다시는 자신에게 다가올 수 없는 위치에 있도록 만들었다. 더 잘 사는 모습으로 더 높이 올라가 그들로 하여금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했다. 지훈과 선아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파괴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김찬우는 잿더미 속에서 더 강한 존재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의 정점에 있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수란 상대가 감히 당신 앞에 설 수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생 지훈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배신한 아내 선아가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김찬우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직 앞으로 나아갔다. 김현석 건설은 그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과거 아버지의 회사로 불리던 그곳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김찬우의 제국이었다. 국내 대기업과의 연계는 물론 해외 대형 프로젝트까지 따내며 업계 내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 그 어떤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는 강철 같은 경영, 신뢰를 무기로 한 결정력, 그것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하지만 찬우에게 복수란 단순히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건 지훈과 선아가 날마다 스스로의 선택을 저주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후회와 무기력, 버려짐 속에서 그들이 천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를 마친 저녁, 찬우는 사무실 건물 앞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길 건너편에 선아가 서 있었다.
낡은 코트를 두르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반쯤 가린 그녀는 과거의 빛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마치 구겨진 그림자처럼 그저 그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감이 다가올 용기도 없었다. 찬우는 그저 묵묵히 걸었다.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인생에서 사라진 유령이었고 돌아볼 감정조차 없었다. 한편 지우는 무너진 평판과 연이은 스캔들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인맥을 총동원해 투자자를 만나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려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왜냐하면 김찬우가 이미 모든 문을 조용히 닫아버렸기 때문이었다. 투자자들, 파트너들, 심지어 기자들까지 모두가 찬우의 눈치를 받고 지우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몇 달 후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 여긴 대기업 CEO와의 저녁 약속에 기대를 걸었다. 조심스레 넥타이를 매고 빛바랜 양복을 꺼내 입고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 순간 눈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김찬우였다. 미안하다. 지훈, 이 거래는 이미 끝났어. 찬우는 그 특유의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투자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행운을 빕니다, 김지훈 씨. 그 말은 마치 찬물처럼 그의 등을 타고 흘렀다.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고 지우는 식당을 뛰쳐나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분노도 억울함도 세상에 닿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실패한 사람,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선아, 그녀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추락하고 있었다. 예전엔 미소 하나면 다가오던 이들이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부유한 남성과의 소개팅에 나섰지만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다른 도시로 이사할 계획도 돈이 없어 포기해야 했다. 과거의 친구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선아는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몰렸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일을 하게 된다. 새벽, 축 처진 몸으로 작은 원룸에 앉아 흔들리는 손끝으로 김찬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간 찬우는 집 발코니에서 위스키 잔을 들고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익숙하면서도 오래도록 울리지 않던 번호. 선아. 그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두었다. 전화는 몇 차례 더 울렸고 결국 조용해졌다. 그는 아무런 응답 없이 그 번호를 차단했다. 그녀는 이미 선택했었다. 이제는 그의 반응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 선아는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 겨우 보증금을 마련해 이사했고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방에서 겨울을 났다. 거울 속의 그녀는 한때 재벌가 아내였던 여인이 아닌 그저 생기를 잃은 초라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진실은 김찬우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선갈라에 참석해 대기업 재단 이사들과 웃으며 건배했고 언론은 그를 냉정하지만 공정한 리더로 칭송했다. 누구도 그가 얼마나 잔혹한 복수를 행했는지 몰랐다. 아니,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복수는 완벽히 조용했고 철저했으며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찬우는 잠시 창가에 섰다. 시리도록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끝났다. 김찬우는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을 지금도 기억한다. 매들린 카터아시아 지사 확장 프로젝트로 초청된 미국계 투자 컨설턴트. 검은 정장을 우아하게 소화하던 그녀는 한눈에 봐도 흔한 여자가 아니었다. 강한 카리스마, 날카로운 언변, 그리고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프로페셔널함. 하지만 그보다도 찬우를 끌어당긴 건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선아와 달리 매들리는 그의 돈에도 지위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돈이 있었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다. 그녀는 그를 원했지만 결코 매달리지는 않았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찬우는 몇 년 만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지 않았고 과거를 묻지도 않았다.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서울 변두리의 좁은 원룸에 앉아 SNS를 뒤적이던 선아는 한 장의 사진에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김찬우, 그의 옆에 선 밝게 웃고 있는 여자, 매들린. 아무리 화면을 꺼도
다시 들어가도 그 사진은 거기 있었다. 완벽하게 어울리는 두 사람.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후려팠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동시에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저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은 나였는데.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단지 한때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찬우는 이미 그녀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 그는 이제야 진짜 절망이 어떤 건지 알아가고 있었다. 한때는 그 어떤 방에 들어가도 중심이 되는 남자였고 찬란한 미래를 약속받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엉망이 된 머리로 조용한 바에 혼자 앉아 위스키를 마시는 패배자였다. 그의 카드 한도는 이미 막혔고 명품 시계와 옷은 중고시장에 팔려나갔으며 마지막 남은 돈까지 도박으로 잃어버렸다. 고급 아파트는 강제 퇴거됐고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 명성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바텐더는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말없이 한 잔을 더 채워줬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고 천천히 입술을 적셨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형의 모든 것을 빼앗으며 비웃던 시간들.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던 찬우.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다. 김찬우는 배신을 잇는 사람이 아니었다. 조용히, 철저하게 끝까지 갚는 남자였다. 지훈에게 남은 것은 이제 후회뿐이었다. 다시 선아. 그녀는 여전히 좁은 방 안에 있었다.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삶. 전화는 울리지 않고 방문객도 없었다. 지훈이 다시 일어설 거라 믿으려 했지만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끝났다는 것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는 또다시 SNS에 접속했다. 이번엔 누군가가 올린 자선갈라 행사 사진이었다. 사진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더 멋지고 더 성공적인 김찬우. 그의 옆엔 세 여자가 서 있었다. 박미진.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 여자를 싫어했다. 토할듯이, 질투로 찢어질 듯이.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신의 것이어야 했으니까. 그녀가 보았던 마지막 장면은 찬우가 박미진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는 사진. 그리고 미진의 손가락에 빛나는 약혼 반지였다. 그 순간 선아의 심장이 멎었다. 정말 끝난 거구나. 김찬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뒤에 남겨졌다. 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마지막 희망 하나는 품고 있었다. 형만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는 그렇게 믿었다.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끝내 형은 손을 내밀 거라고.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김찬우는 이미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품은 복수는 이제 곧 마지막 장면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지우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돈도, 일도, 사람도 잃은 그는 가장하지 않겠다 맹세했던 일을 했다. 찬우의 회사로 찾아간 것이다. 로비에서 몇 번 제지당한 끝에 겨우 엘리베이터 앞까지 도달했을 때 문이 열리며 김찬우가 내렸다. 정장을 갖추어 입고 날선 눈빛을 한 채 지우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찬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찬우는 피로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 회의 있어.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형제잖아. 한 번만 기회를. 찬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결혼, 내 회사, 내 신뢰. 내가 망가뜨린 걸 고칠 수 있겠니?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더 이상 감정조차 없었다. 지훈아, 이제 너에겐 형이 없어. 찬우는 등을 돌렸고 지훈은 그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선아는 이미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놨다. 찬우 없이 살 수 있다 다짐했지만 그가 박미진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모든 다짐은 무너졌다. 결국 그녀는 그날 그의 결혼식장에 나타났다. 예식장은 호화로웠고 찬우는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군중을 밀치며 외쳤다. 찬우야.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찬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말했다. 보안. 2명의 경호원이 다가와 그녀를 끌어냈고 그는 끝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선아는 어두운 방에서
기념일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가 아직 그녀를 사랑했을 때의 순간. 그녀는 조용히 메시지를 썼다. 찬우야, 미안해. 딱 한마디만 해줘. 전송을 누른 뒤 그녀는 한참을 기다렸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도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1분, 5분, 1시간.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답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김찬우는 그녀를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 어떤 말보다 차가운 형벌이었다. 그녀는 울지도 못했다. 단지 침묵 속에서 무너졌다. 지우는 그날 굴욕을 당한 뒤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고 어떤 투자도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김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훈을 철저히 막았다. 지훈은 짐을 싸고 마지막 남은 돈을 챙겨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를 찾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그를 잊었다. 김찬우는 승리했다. 아무 말도 아무 칼도 없이 차갑고 조용하게 끝까지. 선아는 여전히 서울 외곽의 좁은 원룸에 남아 있었다.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람들의 외면 속에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걸 절감했다. 어느 누구도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의 이름을 망가뜨린 여자와 연결되고 싶지 않았다. 절망 끝에 그녀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의 어머니를 찾아간 것이다. 한때 그녀에게 따뜻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문을 연 어머니의 얼굴은 냉담했다. 여기 오다니 용기가 가상하네.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찬우와 단 한마디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는 지금 아주 행복해. 그리고 그건 내가 망칠 수 없는 거야. 그 말은 선아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다. 문이 닫혔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김찬우는 이제 내 이름조차 말하지 않아. 그 사이 찬우의 삶은 더 높이 비상했다. 김현석 건설은 업계의 제국이 되었고 모든 재계 모임, 글로벌 컨퍼런스, 언론은 그의 얼굴로 가득했다. 결혼 1주년이 지난 어느 날 메들리는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건강했고 그는 웃었다. 잘 왔다. 그는 아들을 품에 안고 말했다. 아빠가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한 남자의 복수는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세상 누구보다도 강력한 심판이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모든 고통과 복수가 끝난 후 김찬우는 평화를 느꼈다.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것을 이겨냈고 지원했다. 절망에 빠진 선아는 업계를 떠나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운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굴욕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김찬우가 우연히 커피를 사러 들어왔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선아는 그의 시선에서 무언가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돌아섰다.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처벌이었다. 그 후 지우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불법 투자로 재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는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에도 김찬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그에게 이미 오래전 사라진 존재였다. 한편 선아는 점점 더 바닥으로 추락했다. 월세방, 최저임금, 냉담한 사회.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한때 자신이 멸시하던 일을 하며 그녀는 찬우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아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미안해 다시 말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대신 화면엔 차가운 메시지가 떴다. 배달 실패 수신자가 이 이메일을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울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 뒤 찬우는 자녀들과 함께 제국의 정점을 누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포브스, 블룸버그,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입에 올랐다. 아내와 아이들, 가족의 미소,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엔 자신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위스키 한 잔을 마셨다.
고요한 평화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마지막으로 지훈이 보낸 이메일 한 줄. 대화할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김찬우는 그것을 읽고 조용히 삭제했다. 시체는 파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였다. 다시는 그들이 그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김찬우의 최종적인 승리였다.